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단수공천 속속 발표입니다. 네, 자 먼저 민주당 3차 공천 심사 결과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나온 겁니까? 네, 추가 발표한 24개 지역구 심사 결과 10곳은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고 네. 14곳을 경선 실시 지역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최고위원 그리고 중구 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 원주을 지역의 송기현 의원, 경남 양산을의 김두관 의원도 단수 공천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양천갑은 황희 의원과 이나영 전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위원이 경선을 하고 네. 광주 광산을에서도 민영배 의원과 정재혁 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은 경선을 치르기로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호남은 전부 경선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 측에서는 호남은 기본적으로 경선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재확인시켰고요. 네. 일단 이제 호남은 당의 강세 지역이면서 당 내 경쟁자도 많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라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좀 어느 정도 파괴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자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경선을 치른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앞서 이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들 차출해서 낙동강 벨트에 지금 단수 공천한 상황 눈에 띄잖아요. 네. 자, 근데 이 현역 의원들을 민주당도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을에는 김두관, 김태호, 김해을에는 김정호, 조혜진. 이 낙동강 벨트가 좀 뜨거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 중진 의원 차출을 해서 지역구를 이동시킨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의 강세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센 후보를 냈으니 우리도 센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본인들의 어떤 강점을 인정을 받은 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뭐 다른 고려 여지 없이 후보를 조기 가시화했고 일단은 이제 공천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비용, 열정 이런 것들을 아껴서 빠르게 본선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민주당 일부 전략 공천 심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전략 공천 심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일단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지난번에도 너끈하게 당선이 됐다거나 하는 이런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공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낙동강 벨트에서 공천을 받았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단수 공천 받은 의원들도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금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 마포갑에서 지금 5선 도전을 공식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네. 자,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웅래 의원 공천을 두고 논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민주당 회의에서 컷오프 대상으로 몇몇 인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중에 노웅래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검찰 기소장을 놓고 이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공천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내다보기는 이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은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의원 기소는 수긍할 만한 기소인가 이거를 이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공천은 대장동식 공천입니다. 라고 한동훈 대장동식 공천.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꼽겠다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재명이 알고 정진상이 아는 분들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네, 명룡대전 빅매치 임박입니다. 명룡. 네. 국민의힘이 어제 2차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입니다. 명룡. 원희룡 전 장관이 공천이 됐는데 빅매치가 성사된 거네요. 네, 뭐 성사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뭐 그 구도가 잡혀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2차 단수 추천 25명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인천 계양을에 도전장을 내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뭐 다만 뭐 당내에서 윤영선 전 후보라든지 이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의
공천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가 아직 개항을에 출마하는 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전략 차원에서 네. 지역구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 경선이라든지 공천에 도전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이 이제 당내에서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대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면접까지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피습 사건 이후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 다른 데를 어디를 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항을 출마가 이재명 대표 역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와서 옮길 만한 지역구도 또 마땅치는 않을 마땅치 거예요. 않다. 굉장히 험지 지역으로 간다고 갑자기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것이 뭐 거의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그 공천 키워드가 이재명 잡기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단수 공천 결과에 포함된 것이 원희룡 전 장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성남 수정 지역구에 장영하 변호사를 아하. 공천했는데 장 변호사는 한때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를 같이 했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됐고 장영하 변호사 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공격하는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남양주 병 지역에는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공천이 됐는데 조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었는데 그렇죠. 뭐 그 경기도 계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 전 시장이 계속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다가 국민의힘으로 또 이렇게 당적으로 옮겼는데 반 이재명 인사로 익히 알려진 인물들을 원희룡 전 장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더 공천을 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의 공천 키워드를 이재명 잡기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국민의힘 경기 분당 지역의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 수원정의 이수정 교수 등 25개 지역 단수 공천 대상자도 발표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대통령실 출신 가운데서 단수 공천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경기 의정부 갑 지역에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이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물론 의원 경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됐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 이 지역 출마를 했었는데 현역 의원 중에는 또 처음으로 컷오프가 됐습니다. 네. 또 윤상현 의원이 인천 동미추홀 갑에 단수 추천 공천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윤 의원이 2016년하고 2020년에는 다 공천 탈락을 해서 컷오프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번에는 결국에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채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뭐 국민의힘도 지금 공천이 이제 무르익고 있는데 어쨌든 클라이막스는 TK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TK는 이제 공천을 받게 되면 당선 네. 확률이 가장 커진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강세 지역이고 그러면서도 역대 국민의힘이 많은 의원들을 교체를 해왔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의 선거에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이 공천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국 판세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원이 컷오프가 되고 또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승부를 가렸는데도 현역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지키지 못하고 탈락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아무도 모르는 수년 이유입니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로 예정된 독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연기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네. 출발 나흘 앞두고 연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매우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외 순방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네. 그런 정치적인 일정이 되겠고 그리고 상대 국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준비들이 빠듯했을 것이고 또 일정들이 단순 변경만 되더라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출발 나흘 전에 순방 연기된다라고 했을 때는 외교 결례다라고 그렇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행보에서 재계 인사들이 같이 공동 행보를 많이 했었는데 재계에서도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이 순방을 단축하거나 이렇게 취소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뭐 많이는 없었는데요. 몇 차례가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에 중동 지역 일부 국가 순방 네. 일정이 있었는데 연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또 2010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천안함 폭침 사태 때문에 그때도 이제 해외 순방이
취소되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때는 대부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세월호라든지 천안함 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유를 안 밝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사례만 들어보면 2015년 같은 경우는 미국 방문 일정 연기를 할 때에 네. 당시에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든지 이런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메르스 사태 수습 때문에 이 일정이 연기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면서 또 공개적으로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라든지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 구구한 해석이 나올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여러 요인 검토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사유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방 연기 이 해석이 그래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떤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이렇게 되면 정부의 공식 설명도 없고 이런 네. 상황에서는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정치권에서 놔둘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 갈래 해석들을 묶어주는 말은 이겁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은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이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자체가 그 이유가 뭔지는 가리키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지적이 가장 무서운 지적이 아닌가. 공개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정부나 대통령실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밝힐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그게 뭐 지금 일각에서는 명품배에 관련된 김건희 여사를 좀 의식한 부분 아니냐. 뭐 총선 앞에서 좀 빌미를 좀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연유가 나름 있는데 네. 작년 12월 15일이었죠. 네덜란드 순방이 끝이 났고 대통령 부부가 같이 다녀온 순방이었는데 그 이후로 김건희 영부인이 대외 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외 순방에서 사실 있어도 말이 나오고 없어도 말이 나오는. 네, 있으면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것인가. 네,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없어도 진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안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부분 때문에 연기된 건 아니냐 뭐 이것은 뭐 뚜렷한 근거는 없겠지만 없죠. 그런 말이 또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부 기업들은 순방 때 현지 기업들하고 MOU 체결 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순방 연기가 되니까 당혹해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자, 총선 전에는 그러면 이제 순방 계획 자체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현재 이 순방 독일 덴마크 순방이 연기가 되면서 총선 전에 따로 달리 잡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이 해외 순방이 뭐 어디 국가를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 문제는 총선의 변수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 이 전공의 이제 협의회장 빅파이브 병원 전공의입니다. 단체 행동을 지금 공식한 상황이고 또 어제는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16개 시도 의사회에서 의대 정원 학대 반발하면서 걸기대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걸기대 상황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서울에서는 오후 7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걸기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광주 전남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경남은 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는 오후 7시 제주도청 등에서 각각 개최가 됩니다. 예. 그 의사협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재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이미 해 있고 이 비대위를 열어서 향후의 투쟁 방안 등을 또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공의들이거든요. 뭐 지금 빅파이브 이른바 빅파이브 병원의 전공의가 한 2,7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20일부터 사직하겠다. 그때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을 보일까요? 네, 일단 이제 대한전공의 협의회 네. 에서는 이제 특히 빅5 병원 네.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공의 대표들 논의를 해서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네.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주목받는 곳이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인데요. 학생들도 네, 예. 의대 증원 등의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해서 1년간 동맹휴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전공의 단체 행동을 모색을 해왔던 이 전공의 협의회 쪽에서는
어젯밤에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일단은 이제 뭐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22일에 근무 중단 이건 다 확정을 지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전공의들 한 10여 년 정도 계산해 보니까 의대 6년, 뭐 인턴, 레지던트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면서 투쟁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의사단체 쪽의 주류의 입장은 네. 현재의 한국 사회의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한때 이제 발표됐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데이터 오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의사 수가 과잉이 되는 것을 우려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공의들은 나이가 더 젊기 때문에 의대 증원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본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 투쟁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의사단체 집단 행동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대가 심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라든지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이라든지 이런 네.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더 세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비상진료 대응 계획도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 계획을 또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사전에 모의되고 연속해서 발생하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NLL 또 그러니까 우리 측 북방 한계선이 근거가 없다고 거론하면서 자신이 인정하는 영역을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NLL에 대해서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입장은 생소한 건 아닌 게 북한에서는 NLL은 우리가 인정한 적이 없는 네. 그런 경계선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그러니까 북한이 그어놓은 선은 NLL하고 다른 것이죠. 이것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 좀 도발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나라하고 큐바가 수안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의결됐잖아요. 네. 막 이거가 지금 관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 북한이 반발 예상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유엔 회원국 네. 중에서 수교를 하지 않은 나라가 이제 시리아밖에 없습니다. 시리아 두 나라 중에 이제 네. 큐바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쿠바까지 갔다는 거는 예. 한국 외교가 정말 갈 때까지 많이 진전됐다라는 뜻이고 그 쿠바와 사회주의 형제국이었던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사회주의권에 대한 외교의 완결판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북한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거다. 이렇게 또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일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기시다 총리가 평양에 방문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우리 쿠바 수교하고 하루 만에 이런 입장이 나온 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떻게 일본하고 진짜 잘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네. 이제 북한대로는 이제 우리의 외교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했을 때 수교도 되지 않았었고 과거에 이제 과거사 문제도 있는 일본 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일 교섭이 예전에 과거에 전혀 없었던 건 또 아닙니다. 네. 이런 카드를 다시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북한에서 이 김여정 부부장이 조건을 달아서 뭐 납치자 문제 이런 건 다 해결됐기 때문에 다시 도마 위에 올리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본 정부하고 진짜로 교섭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크게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킹스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